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보험 윤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 준칙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 준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이제 윤리 준칙을 제정해서 이제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거 보험회사의 권익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은 사실 윤리 부분은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윤리적으로 맞는 부분들만 맞게 보시면 되고 답을 잘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영업활동의 기본 원칙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험상품 판매 전후에 소비자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이 필요한지가 이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믿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종사자와 소비자는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충실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계약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는 적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정확하고 승인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임의대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상품 광고나 이런 것들은 사전 심의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험협회의 심의표를 받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그냥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협회의 심의표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자, 보험회사의 준법감사인의 심의표를 받고 사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 중에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사전심의는 어디서 받는다? 예, 보험협회에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정보는 시의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제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시기 및 내용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라는 게 우리가 계약을 권유할 때 정보 시기에 맞게끔 또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 체결할 때 시기에 맞게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계약 체결 및 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계약을 체결을 권유할 때는 뭐를 줘야 된대요? 상품 설명서로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할 때 이제 권유를 해서 고객이 가입하겠대요. 그래서 청약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의적절하게 이제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권유할 때는 상품 설명서, 청약할 땐 청약서나 약관, 그 다음 1년 이상 계약을 잘 유지하셨다. 그러면 내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보험은 판매 시점에 공시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보험은 일정 기간 전에 만기도 사실을 갱신 절차와 함께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 권유, 체결 1년 이상 유지는 더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보호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객이 보험회사가 더 많은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집 질서가 좀 클린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되고, 모집 종사자는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되어 있고요. 완전 판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저희가 3대 기본 지키기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것도 다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 잘하고, 약관 전달 잘하고, 약관 전달하면 상품 설명하는 거고요. 청약서 부본, 그리고 고객에게 자필 설명 받고,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완전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명확한 동의 절차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소비자 보호 조직 및 판매 관련 보상 체계를 보험회사는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되고요. 업무 집행 책임자 중에서 준법 감시인이 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두어야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의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양하게 뭐 영업 조직이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본사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민원 담당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려면 전산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민원 처리 접수 시 사실관계 조사 현황 등을 소비자에게 잘 고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쟁 방지 및 효율적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지정이라든지 분쟁 예방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모집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민원 처리하는 건가요? 고객을 위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거지 우리 모집 종사자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신고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요.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한 이제 문제가 상당히 그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객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횡령, 배임, 공갈, 절도, 뇌물수수 등 범죄가 행위가 있는 경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이나 이런 요구가 있거나 그다음에 위법하게 부당 지시가 있거나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 처리가 로 판단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내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요. 내부 신고 제도 대상의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쉽게 골라내실 수 있거든요. 관리자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부당한 지시인가요? 이거 혹시 문제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정당히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신고 대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험인은 당연히 이제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 앞에서도 나왔지만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인의 윤리강령, 그래서 보험인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윤리강령을요, 1968년도부터 제정해서 강령으로서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강령은요 공공성, 공신력 제고, 성실 봉사, 새로운 보험 기술의 개발, 준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중 보험인의 윤리 강령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지 가치의 극대화 이러면 요건 틀려요. 여러분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이런 건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그거는 회사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져야 될 책임이지 모집인이 져야 될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 이것도 보험회사가 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겠으나 보험 설계 모집인은요 공신력을 제고죠. 경쟁력 제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 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의 설계사의 윤리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자세입니다. 보험 설계사는요 법규와 윤리 규범을 실천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설계사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가족 구성원별 보장 설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별도로 제안하는 등 어때야 돼? 이런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해야 된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문성이라는 건요, 꼭 보험 상품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보험과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세제도 있고, 그죠? 법률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세무, 부동산, 금융지식 이런 것들을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지식 습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요거는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쉽게 골라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불안전 판매 제가 3대 기본 지키기 설명드렸죠. 이 3대 기본 지키기 아주 중요합니다. 3대 기본 지키기가 뭐냐? 계약자에게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청약서 사본, 부본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전달하고 자필 서명을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에게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지켜야 될 3대 기본 지키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관 교부하면서 설명하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 받고 그 다음에 청약서 사본 하나 드리고 요게 바로 이제 3대 기본 지키기이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우리 보험계약 관계자에겐 누가 있었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중에 보험계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필서명의 주체는 보험 수익자이다. 그러면 이거는 틀려요. 보험계약을 하는 보험회사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누구죠?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도 드리는 거고요. 청약서 부본도 드리고 자필서명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됐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요거 이렇게 네모해놓고 요 안에 들어갈 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날로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무슨 이자? 보험계약 대출이자 더해서 가산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당한 계약을 전환했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이제 부활이라는 부분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 안내 확인서에 자필 서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 금지하고 있고요. 무자격 모집한다든지 뭐 특별히 제공한다든지 뭐 경유 처리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하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요.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확보해야지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만기가 됐다든지 보험료 납입일자가 돼서 납입하시라고 안내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도 돼요. 그런 건 해도 되지만 신계약이 나왔으니까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가입하세요. 이거는 영리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광고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승인한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제로 만든 자료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가 승인한 자료, 그래서 내부심사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되고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아니라 내부심사예요. 그 다음에 편법적 영행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뭐 대출 고객한테 상품을 강제로 미끼로 가입하게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이제 보험회사에 지는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료 수령을 할 때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령 시 회사의 이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회사에 계좌를 입금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험료 유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보관하고 있다 며칠 후에 입금하면 안 돼요. 그다음 일일 수금 등의 변칙적으로 수금 행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보험료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매일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걸 일일 수금이라고 해요. 1만 원씩 받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일 수금 방식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언더라이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고객의 불만 처리에 적극적으로 또 임해야 되겠고, 만약에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연히 적합한 상품 판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라든지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과거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특히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겠고요. 변액보험은 그래서 표준 계약, 권유, 준칙, 일반 원칙이라는 걸 마련해 두고 이런 것들을 지켜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읽어보시면 변액보험 자체가 투자가 계약자한테 책임이 귀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 및 상품 소개할 때는 인증된 자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 설명 의무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고객의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의 정보를 활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외부 유출하면 당연히 안 되죠.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주민번호는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고객이 동의를 했더라도 사용 불가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요. 주민번호는. 그래서 고객의 주민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의 사회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보험 설계사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영업행위 윤리준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험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 거 보험 사기인데요. 보험 사기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 사기는 보험의 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또는 보험 가입 시 실제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위 등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보험 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거 예시를 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보험 사기의 객관적 구성 여건이나 주관적 구성 여건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요거예요. 보험 사기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는요,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연하고 경, 이제 이 중에 더 나쁜 게 뭘까? 여러분 경성사기가 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연성사기가 영어로는 소프트거든요. 그리고 경성사기는 하드예요. 그래서 연성사기는 사고 자체는 조작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성사기는요. 사고 자체도 조작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짜고 사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성사기입니다. 근데 연성사기는 일어난 사고를요, 좀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부풀리거나, 뭐 장기 입원을 하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이런 것들이 연성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과장하거나, 료를 비정상적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조작은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장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래서 이제 만들어낸 사기를 뭐라고 한다? 연성사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입원이라든지 고지 의무 위반 같은 거를 우리가 연성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경성사기는요,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이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사망, 위장 행위 등으로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연성사기가 대부분이었지만요. 최근에는 경성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를 서로 이제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를 조작하는 거를 연성사기라고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사고를 과장하거나 보험료를 비정상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경성사기라고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 연성사기와 보험사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험사기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보험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라는 걸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가 점점 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16년 9월 30일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했고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는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습범은 가중처벌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처벌 규정이 간혹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요.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형도 병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추가적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요. 보험사기를요.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자는 누구죠?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가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험사기죄에 해당을 하게 되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그러니까 내가 사기로 인해서 내가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알선, 유인, 권유 이런 광고 이렇게 한 분도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보험 사기의 역사가 어떤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 유형이 좀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 유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그다음에 보험 사고의 고의적 유발, 그다음에 보험 사고의 위장 허위 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사례는 자,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에 해당이 되냐, 이 사례는 고의사고 유발에 해당이 되냐, 아니면 이거는 위장 허위 사고냐,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이라고 하면요, 건강진단 및 진단 사실을 은폐하거나 대리진단, 남이 진단받게 하고 그 정상인 걸로 해서 본인은 아픈데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고 발생 후에 가입을 한다든지, 사고 일자를 조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기를 보험금을 사기로 이 받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기보험 계약 체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 이 4가지 중에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 진단 사실, 건강 상태를 은폐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암 진단을 받은 자가 그걸 숨겼대요. 뭐예요?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에 해당이 되고요. 3자를 통한 대리 진단을 했대요. 그러면 사기적인 진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두고 어디 사례에 해당이 되냐, 내지는 다음 중 사기적인 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골라낸 형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사고 유발 같은 경우는요, 살인, 방화, 자해 등 가장 악의적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 이러면 이제 고의적 사고 유발이에요. 그래서 악의적 사고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신체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그러면 그건 고의적 유발 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 사고 위장 허위 사고 같은 경우는 위장 날조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미지 합성, 최근 같은 경우 이미지 합성 위장한 거잖아요, 그죠?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곤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기임에도 폐렴으로 속이고 입원을 했다. 그거는 허위죠. 그러니까 감기를 숨기고 했다 그러면 사기겠지만 이거는 다른 걸로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 위장 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고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사기의 정보와 비대칭 현상인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선은 이제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역선택인데요. 이 역선택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에 의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도덕적 해이에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외적 도덕적 해이에는 의사나 병원이나 자동차 수리인, 변호사분들이 이제 왜 사기 집단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도덕적 해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 높은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평균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 우리 아까 표준 미달체, 우량체, 뭐 표준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표준 미달체인데 표준체인 것처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더 적은 보험료로 아픈 사람을 인수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두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는 역선택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왕의 병력에 대한 고지음 위반이라든지 사고 발생 후 보험 가입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역선택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덕적 해이는요, 계약 체결 후에 사고를 고의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 전은 역선택, 후는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 순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사기의 특징입니다. 보험 사기의 특징 첫 번째는 고액 및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 가입해서 고액을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연고성 자발성 계약.
그래서 모르는 데 가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보통 여러분 보험은요, 잘 아는 사람한테 주로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전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가입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 계약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갑자기 고액을 한다든지, 갑자기 여러 개를 든다든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런 보험을 가입한다고 전화를 온다든지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 소득이 낮은 거를 우리가 뭐 차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득이 상당히 낮은데도 막 고가의 보험료를 납입을 한다든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제 이런 계약들, 그다음에 보험 사기자의 개인적인 특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든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좀 탐욕이 높다든지 허영심이 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험사회사의 권유에 의해 가입한다. 이런 사기를 저지르는 고객들이 그럴까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비연고성 계약이 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험사기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특성에 있어서는 감소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보험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험사기 혼자 할까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사고를 내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책이 나눠져 있고 보이스피싱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입증이 곤란하고 그다음에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험 사기 피해가 선의 계약자에게 이렇게 전가되고 있고요. 죄의식이 부재한 그런 사고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험 사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험 사기가 개인화되고 있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보험 사고에서 있어서 입증이 곤란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입증이 용이하다는 건 쉽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틀린 말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가 좀 전에도 선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험 사기는 사회적 피해가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수지상 등의 원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험 사업을 영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보험 사기로 해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 그래서 판매 중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사기로 인해서 못할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조충 가치관이 파괴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피해 중에 하나고요. 모방 범죄나 동조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한다는 문제도 만들어내고요. 공보험료 인상을 초래해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보험에 우리 민영보험사는 사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실손의료비 특히 같은 경우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 병원도 자주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료보험으로도 많이 청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험도 인상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험의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공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사기는 사보험 및 공보험까지도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 사기 적발 실적은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증가 추세라는 거, 감소라고 나오면 다 틀려요. 자, 그리고 보험금 누수가요, 2인당 11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라고,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분들의 이제 직업을 봤을 때는 회사원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직, 일용직이 그 두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게 가장 많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가장 많은 게 뭔지, 뭐 아니면 누가 가장 많이 사기를 저지르는지, 직업의 비중이냐 이런 거에 순위가 간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보험 사기 방지 활동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현상이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방지 활동을 통해서 사기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종합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다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과 손생보협회가 같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민간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요,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서 공동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간보험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공보험하고는. 자, 그 다음에 경찰청은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험회사가 빠지면 틀립니다. 자, 보험범죄수사협의회는 보험감독원, 생손보험협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틀려요. 보험회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은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SIU라는 걸 설치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이 뭘 지금 하고 있는지들 여러분들 다 중요하고요. 자, 보험회사 금감원이 같이 하는 거는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제보건 중에 사기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신고된 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한다? 그럼 틀려. 신고되고 확인된 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신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신고센터에. 이거는요, 대면으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직접 서류로 하든 다양하게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건 틀려요. 자, 그리고 보험회사, 이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보험회사랑 누구랑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랑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랑 한다, 예금보험공사랑 한다, 손생보험협회랑 한다? 그러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의 SIU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다? 그럼 틀려요. 보험회사에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처벌하고 있다? 그럼 틀려요. 이 보험회사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처벌을 하겠죠. 보험회사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방지 활동은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 업무 효율을 위한 제도적 방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들을 계속 이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2008년도에는 보험업법상 이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로 보험사기 행위를 이제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두었고요. 자, 두 번 2014년도에 와서는 이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2016년도에는 이제 고객이 보험사기 저지르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고, 2022년에는요, 보험사기 조사 업무 모범 규진이라는 것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2014년도에 보면 보험 관계 종사자의 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사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시급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틀려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설계사 등의 사기 연루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이제 병원이나 정비업소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보험 사기를 만드는 그 부분이 증가되고 있고, 일반 범죄에 비해서 모방 범죄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도도 잘 알고 회사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규모나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보험 사기에 연루됐을 때 이제 처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형사처벌 될 수 있고요. 보험금 전액 변제, 그다음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겁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개설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사기로 인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그랬는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일반 범죄에 비해 모방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적다 그랬는데 여러분,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루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7대 보험사기 유형 유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살 현황 및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살로 인한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냐? 사실은 이제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유명인이 자살하게 됐을 때 그 연쇄적으로 일반인들도 같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자살이 급증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자살을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상당히 심각함을 전 세계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은요, 국가적 인력 손실을 초장하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연간 6.5조 원 정도 규모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살은 개인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이야기하나 사회적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사회적 비용도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명보험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업계에서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중앙자상예발센터라고 불렀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기란 교육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거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많은 분들에게 자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면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요, 게이트키퍼를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의 내용은요, 우선은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보기는 뭐냐면 자살의 징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다음 듣기는 삶의 이유를 인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분의 이제 의지를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하기, 임박한 위험을 제거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그다음에 정리, 태도의 변화, 동기부여, 이렇게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한 데는 어디일까요? 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개발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개발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나 주변인의 자살 중을 쉽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살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고 말하기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명보험 업계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200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강교량의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자살 예방 시스템 다 들어줄게,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틀려요. 이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는 어디서 양성하는 건가요? 이 교육에서 우리가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거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